오늘은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 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면서, 이 사람은 소득이 있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고,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지게 돼서 이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그 실제적으로 임대소득세 그 자체보다도 건강보험 진짜 많이 내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 특히 재산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몇십만 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부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의 자료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정리한 걸 갖다가 여기 이제 그 제 설명 내용을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저도 또 한 번 더 공부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수입 금액이 1년 동안에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임대사업으로 1,800만 원이 들어왔고,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건가요? 이게 한 달에 150만 원 그 월세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경비는 50%를 공제를 해줘요. 요거는 이제 그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이거를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를 받아서 그 필요경비를, 이게 이제 필요경비를 900만 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1,800만 원 다 번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필요경비가 이제 50%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50%는 이득으로 보고 50%는 뭐 관리비,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빼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소득세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0%를 공제하니까 1,800에서 50만 원, 50% 900만 원을 빼주니까 900만 원이 임대소득이 되겠죠.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금액은 1,800만 원.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서 그 1,800만 원을 버는데 들어간 노력 비용, 뭐 기타 비용들 해가지고 900만 원을 빼줬더니, 그럼 50% 뺐어요. 그게 그랬더니 얼마요? 900만 원을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세법에서 본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득 금액이 900만 원인데, 이 900만 원에서 미등록 기본 공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그 임대소득, 사업소득자 등록을 내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분들을 등록하지 않았다 해서 미등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등록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 공제를 200만 원을 빼줘요. 이분들한테. 그 200만 원을 빼주니까, 자, 그러면 9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주니까 소득이 얼마가 나오나요?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 여기서 700만 원이 나와요. 700만 원. 그러면 이 700만 원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표준이라는 말은, 세금 나온 그 이것저것 다 빼고 알맹이만 남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알맹이만 남은 거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온 금액, 산출되는 금액, 요걸 뽑아내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표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다가 세율, 임대소득세율은 14%거든요. 14% 하니까 나오죠. 세액 감면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이 없고, 그래서 700 곱하기 0.14 하니까 98만 원이 나와요. 98만 원. 자, 근데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해가지고, 미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은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금 이분의 경우는 지금 여기 계산했죠. 한 달에 월세 150만 원 받고 그거에 1년치 모이니까 곱하기 12 해서 1800만 원을 월세 수입을 올린 분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필요경비를 50%만 공제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50%니까 900만 원이죠. 그래서 900만 원을 1800만 원에서 빼지니까 소득이 그 절반인 90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소득 금액이 900만 원이 이제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900만 원에서 미등록 기본 공제니까 누구에게나 해주는 그 임대사업 소득 공제는 200만 원이거든요. 요건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200만 원은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700만 원이 됐거든요. 자, 이제 70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하는 표준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임대소득세 요 세율은 얼마예요? 예, 14%거든요. 그래서 14%를 곱하니까 98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이 없어가지고 98만 원 나왔거든요. 세금이. 그럼 세금이 98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원칙이 소득이 발생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런 기본 원칙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은 98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그 자녀한테 이제 혜택받던 것들이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다가 자동 케이스로 가입이 돼서 몇십만 원 정도의 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한 건데, 여기 참고적으로 이제 또 다루는 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은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 원이 초과되거나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 1000만 원을 초과되는 경우, 그러니까 미등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1년에 벌어들인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어때요? 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즉 자녀한테 혜택을 받아서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그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400만 원이 넘어가서 1000만 원까지 가를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은 요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줘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결과물로서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월 단위로, 요거 1년에 4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거든요. 요걸 월로 바꾸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월세를 받은 돈이 83만 원이고 그 이하이고, 그 다음에 또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3만 원 이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더라도 내가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3만 원, 등록을 하면 83만 원까지 월세를 받아 먹어도 건강보험의 자격,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자녀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관련된 자료들이 몇 개 있어서 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그 월세는 없고 전세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한번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일을 업무를 계속 보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저도 역시 이런 거 필요에 따라서 궁금해서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지, 이거를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또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물어보게 되면 저도 하나도 몰라요. 다시 이런 자료표를 보아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요 이제 그 계산표가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적으로 전세를 놨을 경우 있죠. 그러면 전세를 놨을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한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인 사람,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3주택 이상인 사람한테만 그 건강보험 있죠. 요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전세를 좀 세게 놨다 하더라도, 뭐 10억이 넘어가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자격 요건은 박탈당하지 않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거기서 세부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집이 3개가 아닌 2개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2개 다 전세를 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정도로 개념으로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간지 임대료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이거 뭐 계산할 내용이지 일반인들이 이런 거 그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알고 있는 거는 그래 내가 집이 3개일 경우에 그때는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이 3개가 안 되고 뭐 하나나 2개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줬을 경우에 간지 임대료 이런 거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설명한 여기 나오죠. 과세 요건 주택수 하고 나오죠. 보면은 1주택자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9억 초과 및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 그래서 주택수는 여기 보면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월세는 이렇게 이제 한 주택일 경우에 월세는 비과세 해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 한다고. 좀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었죠. 전세를 놓는 경우에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이 많아도 거기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2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사람한테 간주임대료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월세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2개 있는 사람은 월세를 받는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이쪽으로 와서 소형주택 2021년도까지 이렇게 내년이죠. 지금 2020이니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제외. 그러니까 요것도 그 이제 내년까지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40제곱미터의 소형주택 40제곱미터면은 한 두세 평 정도 되죠. 전용 면적이. 그런 조그만 주택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작은 집들은 집이 3개가 있어도 전세를 다 놨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집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걸 내용을 여기다 표에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주택수를 산정할 때 있죠. 주택 몇 개가 있나 할 적에는 부부는 두 사람을 하나의 세대로 묶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편이 집이 하나 있고 아내가 2개 있으면 이 세대는 집이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월세 주택은 본인 거주 주택도 월세는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게 있죠. 보면은 그 다음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2주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로 놓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요건 좀 몇 번째 제가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로 놓을 경우에는 집이 3개 가지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주택 이하면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면은 종부세는 인별. 이게 뭐냐면은 남편 앞으로 아내 앞으로 요거는 종부세를 각자 사람별로다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세대별로 해요. 요거 세대별로. 그러니까 양도세는 부부가 몇 개를 합쳐서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주택과 관련된 소득세 있죠. 주택 임대와 관련된 소득세는 부부 합산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다 인별로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택과 관련된 주택수와 관련된 소득세에 있어서는 요 부부도 합산하거든요. 이게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꽤 있을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인별 뭐 세대별 뭐 그러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한테 뭐 인별이니 뭐 부부 합산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게 되면은 얘기 듣다가 앞 이야기 듣고 뒷 이야기가 그 이해가 될 무렵이면은 앞에 게 다 기억력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있듯이, 그래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종부세는 인별, 부부는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종부세는 한다. 그다음에 양도세와 소득세가 주택 임대와 또는 주택 매매와 관련돼서 주택수를 산정을 할 적에는 합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산. 그다음에 양도세, 여기는 부부도 아니고 세대로 나와 있죠. 여긴 자녀, 형제, 부모, 요거 다 한 집에 한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나중에 집할 적에 각자 가지고 있는 집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주택수에 다 올라가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려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세대를 분리시켜서 단독 세대를 두는 게 굉장히 세법에서는 유리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평상시에 이제 사전 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놓고 집을 팔고, 또 중개를 하는 중개사 분들이나 또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보조원들이 세무 그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일단 매매 성사부터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세대 분리시키면 세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건데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가셔가지고 이런 그 세금이나 이런 지식에 대해서 좀 무지한 중개업소는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암만 일 잘해도 내가 돈 뭐 암만 많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벌고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벌고서 돈 1,000만 원씩 세금 물어낸다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가는 것들도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또는 그런 사람 하는 종사자가 이 부동산 그 세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중개사 이런 분들은 이 지식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을리하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가지고 오직 그 계약 성사에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세금 두드러 맞으면 진짜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본인 탓이니까 정말 운이 나쁜 건데, 기왕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가실 적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그쪽에서 그런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진실성이 보이고 이런 부동산하고 단골을 맺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와서 이 공동 소유 부동산은 지분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동일 지분도 가능. 이게 뭐냐면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동일 세대에 있다가 세대 분리를 했는데 상속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2분의 3, 아들 앞으로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집이 있고 어머니가 집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상속 주택이 하나가 그렇게 지분으로 걸쳐 있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보면은 둘 다 다주택자에 포함돼 가지고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걔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항상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앞에 있는 집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 조건을 집을 판다 그런다면은 내가 지분으로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지분을 아들한테 주고 어머니 집을 매도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그런 그 비과세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집은 당연히 비과세돼서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지분 그 상속 지분 그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지분을 어머니한테 넘겨드리고, 그리고 아들은 비과세 상태에서 팔면은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 공동 소유 부동산은 지분이 큰 사람에게 월화주기 가능, 뭐 동일 지분도 가능, 이렇게 했죠. 이게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얘기. 요 얘기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 말하는 거냐면은 주택 임대 사업 소득도 내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서 급여 생활을 하든지 뭐 또는 고소득 연봉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자영업을 한다든가 뭐 기타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 주택 임대를 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그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세율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벌 적에는 6%만 세금을 내지만 뭐 9천만 원 번다 그러면은 뭐 한 30% 이상 그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지죠, 세금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8천만 원을 벌어서 24%의 세금을 누진 세율을 물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소득을 올려가지고서 9천만 원이 넘어가서 1억 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임대소득으로 올린 부분은 몽땅 이거는 30 몇 프로 그 소득 세율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내가 만약에 1,500만, 2천만 원 벌었어요. 임대소득으로. 2천만 원 벌었으면은 얼마예요? 뭐 3%, 한 600만 원 정도 그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은.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해가지고 2019년 귀속분부터 그러니까 2020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주택 임대 사업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의 2천만 원까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무조건 가장 센 세율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소득을 웬만하면은 2천만, 그러니까 고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을 웬만하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 관리를 하면 좋겠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세무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좀 조회가 있으셔가지고 많은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면 저거가 알겠는데 뭐 그닥지 이렇게 이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소득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고하라고 제가 올린 거고 또 이번에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요거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예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2주택 부부 A가 있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 B가 있어요. 그래서 A주택 거주 중에 남편 명의의 5억짜리 주택, 그 다음에 B주택이 있는데 부인 명의 오피스텔이 있고 보증금 1,000에 월 50만 원. 요거 전입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이지만 전입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오피스텔들은 그 오피스텔 들어가는 세입자가 거기다가 순수하게 사무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이거는 업무 시설로 보게 돼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로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오피스텔은 세법상 가장 불리한 부분은 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달리 또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거 이제 적용받을 적에는 그대로 업무 시설로 봐서 또 가장 센 취득세를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요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이제 여기 보면은 월세 받죠. 월세 받으니까 부인 명의의 과세 사업자 등록을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주택을 가진 이 사람은 B 부부는 A주택의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 그 다음에 B 부인 명의 임대중에 보증금에 1,000에 50만 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월세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둘 다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올 2020년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음 자료가 이번에는 이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편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등록이고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 33만 원 이하는 소득세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월세가 33만 원 이하는 비록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가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낼 게 없게 되거든요.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이 33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단독주택에서 방 하나를 세를 놔서 뭐 월세 30만 원 받았으면은 이분은 소득세를 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그 33만 원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50만 원이면은 1년에 600만 원이 되고 소득세가 14만 원 발생이 돼요. 이게 14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금 결과치료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월세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소득세가 56만 원 발생하고 한 달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가 98만 원 발생해요. 이거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미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0.2%가 붙어가지고 14만 원에다가 12,000원 플러스해서 더 내게 되고 56만 원에다가 24,000원 더 플러스 되고 98만 원에 36,000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분은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많이들 질문들 하시거든요. 많이들 질문들 하시는데 다른데 소득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 말 그대로 외나무 줄타기나 마찬가지죠. 임대사업 소득 신고 안 했다가 잘 넘어가면 세금이 포탈해서 이득이고, 그런데 또 세입자 중에서 누가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낸 걸 갖다 은행에서 다 그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걸 갖다가 세무서 가서 신고해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취직 나오죠. 그러면 가상금에다가 뭐 하여튼 나올 게 불이익 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건가 말 건가 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성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웬만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건강에도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50만 원이 내는 임대소득세는 14만 원 신고해면은, 그 다음에 이 월세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6만 원을 내고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98만 원인데 여기다 이제 지방세 붙이고 그러면 또 10%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약 뭐 한 108만 원, 109만 원 정도 내게 되겠네요. 그죠? 세금 다 합쳐가지고 여기 그런 내용 나온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신고 대상 요거 아까도 이제 하나 일부 설명을 했는데 요거 좀 상세하게 아마 개념적으로 설명한 편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도 2주택자고 박 씨도 2주택자고 그 김 씨는 A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기준시가가 5억이고 그 다음에 전세 8억에 기준시가 15억짜리 굉장히 고가주택이죠. B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요 전세를 15억에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주택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박 씨는 이제 주택이 하나 있고 5억짜리 집에 있어요. 여기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 8억에 월세 30만원 기준시가 15억 있죠.
요 사람은 월세를 받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여기 사람은 월세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 보면은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가지고 8억에서 3억 빼가지고 뭐 저기 0.6% 하고 뭐 일수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합산시켜가지고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거 했었나요? 이거를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자, 이제 이번에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순서 정리.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난 내 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볍게 설명 듣는 거로 넘어가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 동영상 내용은 요 블로그에다가 요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자료 그 블로그를 제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링크 눌러 들어가면 제 블로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 들어가셔 가지고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순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월세 난 그 금액이 있죠. 요거는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합산이 됩니다. 합산.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60% 빼주고 합자 등록하지 않으면은 50%밖에 안 빼집니다. 그래서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죠. 요거 1번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요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가 나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400만 원을 빼주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밖에 안 빼줘요. 그러면 400만 원 빼는 게 좋죠. 등록 안 하고 200만 원밖에 못 받고 여기서 또 10% 손해보고 나중에 재수 없어서 신고당해서 걸리면은 과태료까지 몽땅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라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과세 표준이 있어요. 보면은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14%를 곱해가지고 이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해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데 전에 먼저 그 정부에서 혜택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그 5년 단기 임대한 사람은 여기 나온 금액에서 30%를 감면을 해줬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사람은 75%를 감면해 줬는데 2020년 현재 등록자는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돼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내용은 그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더 필요하고 오랫동안 자료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블로그에 가셔서 퍼다가 놓고서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건강보험과 또는 주택임대사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퍼다 놓고 공부하셔서 숙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